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 이후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까지 제출하고 검사들이 대통령 경호처 아래에 있는 이 창성동 별관까지 갔다라는 얘기에 많은 분들이 좀 분노를 하고 계신데요.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될지 검사 출신이죠.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검사 출신 맞으시죠? 그거는 뭐 네, 맞죠. 맞죠. 이번에 김건희 여사 조사, 검찰 조사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속보 뜬 거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야, 정말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저러나. 저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황당해요. 이 조사도 그렇고 조사 이후에 뭐 이원석 총장의 지시에 그렇죠. 또 네. 이창수 지검장이 반발하는 모습,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사실은 거의 뭐 반발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힘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네. 서울중앙지검 쪽이 훨씬 세 보여요. 왜냐면 여긴 정권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검찰총장이 저항하고 있는데 이 저항이 대단히 소극적인 저항으로 보여요. 그냥 아니 하려면 제대로 하던지. 네네. 하는 소극적으로 건지, 그냥 하는 척 많은 그러니까 건지. 지금 오히려 제가 보기엔 네. 서울중앙지검이 반발한다기보다는 아, 그냥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저항하는 척하고 있다. 뭐 그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역시 이제 판을 또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 다른 분들이 보는 판하고 좀 더 다르게 보시는 것 같은데 검사 내부가 이렇게 조용한 것도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예? 이 정도면 그 이프로스라고 검찰 내부 통신망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좀 부글부글 끌어올라야 되는데 보도도 많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해요. 이거는 결국 이제 검찰 내부 조직도 지금 윤석열 정권과 좀 같이 가야 된다. 아니면 윤석열 정권의 힘이 아직 세니까 이걸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검사도 사실은 공무원이잖아요. 네. 법무부 소속의 물론 이제 일반 공무원하고는 조금 특별한 위치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인사권에 복종해야 되는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난 5월에 있던 검찰 인사가 보여줬잖아요. 누가 실세인지 그리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얼마나 허수아비인지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총장 편에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때는 네. 윤석열 검찰총장 편에 서는 검사들이 많았잖아요. 일단 네. 몇몇이 이제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주도하고. 있었죠. 윤석열 라인, 네. 윤석열 사단에서. 네, 분위기를 주도하는 게 있었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네. 어떤 검찰 내부 똘똘 뭉쳐서 저항하자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 들어갔는데 네. 지금은 이게 이원석 총장 혼자만 떠들잖아요. 누가 옆에서 거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없어요. 새가 없어, 새가. 아하. 그리고 임기도 워낙 얼마 안 남았고 이제 곧 갈릴 9월이면. 총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저 정도로 모양 빠지면서 뭐 하려고 총장직을 지키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네. 사표 내고 집에 가야지.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원석 총장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 보고 말입니다. 보고 수사하는 보고 지금 논리가 뭐냐면 지검에서의 논리는 뭐냐면 아니 이거 수사지휘권이 발동돼 있기 때문에 배제돼 있기 때문에. 네, 배제돼 있는 거죠.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서 검찰총장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이게 효력이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논리를 펴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거죠.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네.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네. 그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한 거죠.
그렇잖아요. 검찰총장의 와이프가 지금 그렇죠.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주가 조작의 공범이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이래라 저래라 수사를 어떻게 해라 기소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그건 배제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벌써 검찰총장이 몇 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친인척 관계가 있어요. 무슨 동거래가 있어요. 동업자 관계기래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됐던 것이지 그 이후 총장들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이원석 총장이 이건 좀 풀어달라 뭐 이렇게도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장관한테? 그걸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도 저는 아. 사실 의문이에요. 당연히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때 얘긴데 그게 아직까지 효력이 남아 있어서 그걸 보고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라도 네.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하자는 입장에서 명확히 하자. 뭐 그런 취지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원래 배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지만 네. 그 전에 내려온 명령이 있으니 이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명확히 하자.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예, 거고 사유가 사라졌으니.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안 돼. 계속 배제. 할 명분이 없잖아요.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그게 수사지휘권이 계속 배제돼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코미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코미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수사지휘권, 그러니까 법무부장의 수사지휘권은 뭐 함부로 행사할 수 없다, 함부로 뭐 이거 할 수 없다 해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은. 함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취소하는 것 자체도, 취소한다는 그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도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관이 또 이제 그걸 또 함부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또 해명하더라고요. 그것도 법률적으로도 예.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돼요. 원래 검찰총장은 포괄적인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네. 1년에 수십만 건씩 처리되는 사건 일일이 다 수사지휘를 할 수 없으니 어떤 기준을 세워서 지침을 내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 사기 사건이 횡행하고 있으니 전세 사기범들에 대해서 구형량을 최대한 높여라.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내리는 식으로 수사지휘를 얼마든지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대기업의 큰 금액의 횡령이나 배임 사건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요 정치인의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있다든지 네. 그러면 그 사건은 주요 사건은 얼마든지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지금 그 임시국회 회기 기간 중이니 정치인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요 임시국회 회기가 지난 다음에 네.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거는 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함부로 행사될 수 없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네.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말로 흔적 안 남기고 하지 말고 네. 서면으로 흔적을 분명히 남기고 그것도 검찰총장을 상대로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네. 그 검찰총장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그거는 다시 별도의 문제고 아하. 그러니까 개별 검사나 일선의 검사장에게는 수사지휘를 못해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만 총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아하. 법률적으로도 전혀 빵점짜리고 네, 네. 기본이 안 된 발언이에요. 그건. 그래요. 참 기본이 안 돼 법무부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된다. 그건 맞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라는 장관의 지휘도 수사 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한다. 라면서 거부했다. 그 말장난이죠. 말장난이다. 아, 예, 딱 그건 정리해 주셨습니다. 말장난이지 말장난이. 정말로. 해주기 싫어서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자 다시 이 수사 상황으로 좀 돌아오게 되면 검찰청으로 이제 안 오고 네. 김건희 여사가 맨 처음에 이제 수사 관련해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청 관할에 네. 예, 보안청사에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언론인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당청 관할에 이 어떤 장소? 근데 서울중앙지검에 그런 장소가 있느냐? 그래서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장소 없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 경호처, 그게 서울 종로에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관할 지역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종로구가 종로구가 서울중앙지검의 중앙지검의 관할 지역인 건 맞지. 그렇죠. 그거는 맞죠. 그건 맞는데 지역은. 그 말만 봐서는 당연히 서울중앙지검 관련된 그런 장소에 갔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아니었잖아요. 애초에 설명대로 네. 당청 관할 뭐라고 그러죠? 관할에 뭐 보안청사인가 그렇게. 당청 네. 관할의 보안시설. 그러니까 네. 당청은 서울중앙지검이잖아요. 맞아요.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보안시설은 그러니까 서울지검 청사를 제외하고 맞아요. 생각나는 그 시설은 서울구치소밖에 없어요. 그거는 서울중앙지검 지검의- 관할의 보안시설에 네.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 과연 아니, 이런 그러니까 데가 보안시설이 있느냐? 없거든. 검찰청 빼고는 원래는. 근데 굳이 찾자면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사건의 구속 피의자들은 다 서울구치소에 대부분은 수감이 되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보안시설이라면 제 원래 상식대로 떠오르는 구치소. 시설은 서울구치소밖에 없어요.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했었어요, 맨 보안청사. 처음에. 구치소는 보안은 되지. 예. 알고 봤더니 대통령 경호처 산하에 뭐 지금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상성동 별관 네. 지금 보면 경호안전교육원이라고 돼 있던데 여기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 주변 네. 뭐 거기는 옛날 동네라 골목 하나 지나가면 막 동 이름이 바뀌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청와대를 효자동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창성동에 사실은 청와대에서 쓰는 그 시설 건물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경호처 시설은 대부분 그쪽에 있어요. 지금도. 거기 뭐 훈련 시설도 그렇겠네요. 있고 예. 어. 대부분 그 건물 중에 하나인 것인데 다 옮길 수가 없으니까 거기도 남아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거기 가서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드러나는 게 네. 대통령실을 잘못 옮긴 거죠. 나머진 지금도 다 청와대 그렇네요. 주변에 있어요. 지금도. 그렇네요. 중요 시설들이 다 거기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 이전 문제까지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렇게 된 이유가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청소는 불안해요. 경호가 안 돼? 거기만큼 경호가 확실한 지역이 그렇죠. 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 노출 안 될 여러 가지 방법도 많지 않습니까? 뭐 지하로 들어오면 되니까 시간 그렇죠. 안 알려주고. 거기는 그 서초동 청사는 네. 사실은 그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비공개 소환이 됩니다. 그냥 차로 쑥 들어가서 지하 주차장 맞아요. 내려서 거기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면 올라가면. 몰라요. 네, 모르죠. 기자들이 아무리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어도 네. 알 수도 없고. 아니 그리고 서울구치소만 해도 얼마나 보안이 철저해요. 경호도 그렇고. 그렇게는 진짜 철저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네. 김건희 여사가 검사들을 음. 남편 회사 사무실로 불러들여 갖고 거기서 조사를 아.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대통령실 대통령실. 경호처 맞아요. 그 대통령 건물이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남편 남편 회사 사무실로 부른 거지. 응? 그래서 야 일로 와. 내가 우리 남편 그 회사인데, 회사인데. 회사 뭐 여러 개 건물 중에 여기서 만나자. 뭐 이래 갖고 불러갖고 예. 일단 경호처 시설을 들어갈 때 검사들이 네. 기선제압이 된 거고
휴대전화도 제출했다고. 그리고 야 휴대전화 휴대전화 내놔. 내놔. 다 내놔. 그래갖고 뺏겼잖아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 요새 예. 이 휴대전화가 없으면 뭐 안 되죠. 불안해, 예, 불안증을 느끼는 사람도 무지 많아요.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핸드폰 꼭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옆에. 자기 옆에 맞아요. 없으면 예. 불안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분신 같은 존재가 됐죠, 이제 휴대폰이. 근데 이게 들어가면서 안 그래도 남편 회사 건물인데 휴대폰까지 다 뺏어갔어. 남편 회사 직원들이, 경호처 직원들이. 야. 뭔 수사를 해요. 수사는 기본적으로 기싸움이 중요합니다. 기싸움. 기싸움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주요 인물이 검찰청에 오게 되면 티타임 갖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싸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분위기를 좀 풀어주면서 편안하게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들어와서 조사 받는 사람 중에 좀 그래도 자기가 사회적 지위나 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들어와서 별소리 다 해요. 뭐 그래요? 와서 뭐 우리 집안에 아니면 뭐 내가 뭐 장관하고 친한데 뭐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얘기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역으로 푹 찔러 줘야 되거든. 그럼 저는 뭐 인사는 포기했고 네. 나는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사권 갖고 나한테 뭐라고 기싸움이네 진짜. 할 생각하지 마라. 난 뭐 인사 포기한 사람이다라고. 군대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장포대라고 장군 진급을 포기한 대령이 제일 무섭다는 거 아니야? 검사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난 인사 신경 안 써. 나는 뭐 그냥 가라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열심히 할 거고 네. 더 어디 저 시골 보내면 나 거기 가서도 열심히 할 거야. 하지만 너는 잡아 넣을 거야 내가 가기 전에. 그거 어떻게 당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완전 기선제압을 계속 당한 상태로 뭐 한 거예요. 저는 12시간 조사, 네. 12시간 뭐 저는 12시간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제대로 조사가 안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요 인물들을 조사할 때도 사실은 계속해서 수뇌부와 소통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그 말도 맞습니까? 소통이라기보다는 이제 예. 보고죠. 보고를 그래서 계속 해야 원래 된다. 그 수사를 중요 인물 좀 네.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이제 3인 1조로 많이 짭니다. 네. 왜냐하면 조사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뭐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하고. 뭐 몇 시간 하고 또 네. 바꿔서 뭐 하고 뭐 이른바 국합 배드캅 역할로 좀 역할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뭐냐 계속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그럼 이번에 장소도 그렇고 휴대전화도 없고 제대로 보고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됐죠. 참. 안 됐죠. 그러면 검찰 조사를 했다, 뭐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의 수사로 이걸 마무리해버리고 불구속 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네. 정말 머리가 너무 나빠요. 그래요? 머리가 나빠도 왜요? 구제할 수 없을 만큼 나빠요. 아니 제가 보면 네. 거의 결론은 정해놓은 것 같아요. 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공범 관계가 아니다. 전혀 몰랐다. 김건희 여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선에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낼 것 같아요. 네. 명품백은 아예 뭐 처벌 규정 없다. 뭐 거기서 딱 끊어질 것 같고 알선 수재까지는 가지도 않을 것 같고 결론은 내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결론을 내고자 한다면 과정은 그래도 그럴 듯해야죠.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래 뭐 과정이라도 과정이라도 열심히 수사를 했나봐. 네, 아니면 네. 뭐 조사받느냐고 뭐 힘들었었나봐라고 일부라도 네. 동정심을 느낄 수 있게라도 모양새는 갖춰야죠. 이건 대놓고 해, 대놓고 그렇네요. 그냥 과정 자체가 그냥 모시는 거지. 이거는 네. 수사를 한 게 아니고 모신 거지. 대놓고 모시고 결론도 해드리고 아니 이러면 네. 이게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니 어쩌려고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스스로 망가지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그래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 국민들의 목소리나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게 이렇게 이게 보시네요. 깡이 세다고 봐야 되는 건지 깡이 진짜 세다. 머리가 나쁘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래요. 이 검찰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에 대한 뭐 심판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원석 총장 계속 자리를 지키고 뭐 진상 파악을 해보라고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은 나 그거 조사 못 받겠다 이러고 있고 또 사표 낸 일선 검사도 있었고 근데 뭐 다시 또 사표를 처리하고 다시 그거는 온다 뭐 그러고 사표 수리 안 될 거 알면서 낸 거 같고. 그래요. 참 검찰이 이렇게 돼서는 되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전혀 네. 그래도 최소한의 기백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요. 아니 그러려면 뭐 하려고 검사해요. 그냥 아하. 나가서 돈을 벌던지 네. 딴 거를 하지.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네네. 야, 우리가 뭐 돈이 없지 뭐 체면이 없냐. 예. 원래는 다른 말인데. 합니다만. 아니 그게 기본인데 그게 예.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야, 나 아하. 이거는 못 봐준다. 이렇게까지는 내 망가지고 예. 내 스스로 망가지면서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검사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다. 네. 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기본적으로 안 그게 안 보인다. 보여요. 자, 뭐지 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김영남 전 의원의 뭐 친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조직이 어떻게 그렇죠. 보면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안타까움이 좀 묻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이 사안 뭐 내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원에도 예정돼 있고 또 뭐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 앞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를 좀 불러달라. 휴대전화 놓고 가겠다.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아까 얘기하던데. 우리도 출장 청문회 갑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참 국민들의 마음과 지금 대통령실 대통령 용산과 한남동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네. 62.8%의 압도적인 지지예요. 네.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은 또 지지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장악력은 미비해졌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딱 표로 드러난 거죠. 그렇죠. 득표율로. 그러니까 한 1년 4개월 만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예요. 사실은 작년 3월 8일 전당대회에 누가 봐도 무리수로 보였던 김기현 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당원들이 물론 룰을 바꾼 게 있죠. 네. 여론조사 다 빼버리고 당원 100%로만 네. 결정하기로 룰을 바꿔버렸지. 반칙은 물론 썼지만 그래도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주는 사람 한번 뽑아주자. 뭐 이게 있었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과말을 넘겨서 김기현 대표가 탄생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영향력이 셌던 것이죠. 적어도 국민의힘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를 따라줬으니까 네. 이번에도 의사는 명백했어요. 그럼요.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후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다 그리고 인식을 했죠. 친윤계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를 공격을 했고 뭐 할 말 못할 말은 뭐 서로 하긴 했지만 공격해가면서 예. 했는데 원희룡 후보가 18% 조금 넘는 득표율밖에 그러니까요. 안 나왔단 말이에요. 20%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 얘기는 낮았어요. 뭐냐면 예. 당원들도 이제는 윤석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알겠는데 우리는 이번에는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서 네. 오히려 반대로 표가 많이 행사가 된 것이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힘에 대한 어떤 장악력, 지배력은 소수 국회의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당원들은 이제 마음이 떠난 것이고. 그러니까 딱 20%안 되는 그 정도의 네. 비율밖에 지금 안 남은 거네. 네, 세력 안 남은 자체가. 거죠. 그건 확인이 된 거고. 예.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이 정권 들어서는 네. 황태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꽃길을 걸었죠. 그렇죠. 벼락 출세해서 법무부 장관이 됐고 네. 법무부 장관을 하는 내내 언론의 집중적인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언론 점유율을 높였고 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총선을 앞둔 비대위원장으로 하면서
물론 총선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만 네. 압도적으로 국힘 쪽 인사 중에는 언론 점유율이 높았단 말이죠. 이거 쉽게 그냥 대표가 된 거예요. 그렇네요. 법무부 장관 또 비대위원장 대표까지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정말 대표가 되고 62.8%를 얻었다는 거 윤석열 대통령도 심각하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어제 아마 저녁 먹으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만찬이 윤석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네. 한동훈 후보가 뭐 외롭게 결정하지 혼자 도와줘.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맞아. 주위에서 잘 도와달라. 그 얘기 뭐냐면 혼자 해결하지. 한동훈 네. 뜻대로 아하. 되게 놔두지 말란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지도부를 향해서. 여기 다 같이 있는 그거잖아요. 데서 예. 한동훈 여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그렇지. 혼자 하겐 두지 말라. 그렇지. 여기에 방점이 있네. 방점은 거기 있는 거예요. 혼자 안 돼. 어려운 일은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동훈 대표 혼자 결정하게 놔두지 말고 옆에서 막아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더가 내려졌군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제 보니까 김재현 최고위원이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뜻을 안 꺾고 있잖아요. 제3자 추천 특검. 말은 그렇게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재현 최고위는 그러더라고. 아니 이거 원내 상황이다. 원내 상황이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듯이 제가 해석하자면 그런 뉘앙스로 느껴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선출직 최고위원이 네. 5명이죠. 맞아요. 청년 최고까지 포함해서. 근데 친한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장동혁 장동혁. 의원하고 예. 진종호 예, 청년 최고는 최고위원. 이제 누가 봐도 한동훈 사람인 거고. 네. 윤석열 사람으로 확실한 사람도 두 명이에요. 인요한, 김민전은 확실하게 윤석열 맞습니다. 사람이에요. 근데 김재원 전 의원은 김재원. 사실은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저기 붙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네. 성향상 윤석열 대통령 쪽에 훨씬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아하. 그쪽으로 붙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결정을 그래요? 하더라도. 네. 그럼 물론 뭐 이게 5명 중에 뭐 4명이 사퇴해서 비대위로 가고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그거는 막아온 거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자기 쪽 최고위원을 2명을 런닝메이트로 끌고 가면서 아하. 그 최고위원 사퇴, 네. 뭐 일괄 사퇴 내지는 대량 사퇴로 지도부가 붕괴되는 그건 막았다. 시스템은 막아놓은 거예요. 아하. 막았지만 지금 최고의 구성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혼자 결정하고 막 이렇게는 또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 한 거예요. 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하나가 되자라고 윤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말이죠. 어떻게 하나가 돼요? 안 돼요? 하나 안 되죠. 계속 껌껌이 부딪힙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그 표면화를 시키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네.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는 음. 어쨌든 이견이 노출될 수밖에 아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동훈 신임 대표도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본인이 뱉어놓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주워 담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당 대표는 이미 된 거고 네. 다음 대선 나가려고 분명히 할 텐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말 잘 듣는 여당 대표는 절대 대권 주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차별화를 시도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아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또 그 꼴은 절대 못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아니 작년 3월 8일 전당대회에 나왔던 당대표 후보 그때 뭐 안철수 의원도 나왔고 나경원 의원도 네. 나왔고 몇 명 나왔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엔 김기현 대표 이외에 누가 당대표가 됐어도 용산의 말을 98%는 다 수용해 줬을 거예요. 그만큼 힘이 세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당 대표가 어떻게 용산하고 처음부터 척을 지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성격상 뭐 나경원 대표가 됐어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얘기의 98%는 다 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2%를 안 들어줄 가능성을 못 참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무리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물론 끝은 안 좋았지. 끝은 안 좋았죠. 어. 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머리가 안 돌아간 건데.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는 그때랑 비교해보면 정말로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 들어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안 들어줄 가능성이 49%는 되는 거예요. 익십하고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이제 자기 있다. 정치야 할 건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앞으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자기 정치를 본격적으로 할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자기한테 손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들어주겠죠. 하지만 근데 제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도 자기에게 손해 나는 일은 절대 안 할 스타일이에요. 정치적으로 손해 나거나 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럴 거는 안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래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러브샷은 또 했더라고요. 그거야 손해 안 나니까. 그냥 하면 되니까. 그거 러브샷 한다고 무슨 손해를 보겠어요. 둘이 잘해보겠다 이런 뜻을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준 셈이 됐는데 그 뭐 겉으로 보는 거는 그건 그거고 속은 모른다. 속은 서로 딴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요. 참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지 특히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뭐 반대를 지금껏 반대한다고 하는데 뱉어놓은 말을 또 어떻게 또 주워 담고 그걸 또 실천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일 뭐 청문회도 있게 되고 오늘 또 본회의도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금 스탠스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좀 의정 활동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일단은 네. 그 피곤해지지 않기 위해서 용산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그거에 반하는 거로 비춰지면 너무 피곤하니까. 네. 그런데 글쎄 저는 민주당이 국힘 의원 뭐 다는 가능성이 없는 거고 10여 명 정도가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조금 여유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해요. 계속.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도 오늘 뭐 본회의 상정 한다고는 하는데 네. 지금 상태에서 재의결이 이루어지면 과연 8표 이상의 어렵다. 반란표가 지금. 나올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아직은. 물론 사건을 생각하면 네. 이르지 않은데 지금 이게 재의결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내기에는 상황이 무르익지 않은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최혜병 순직 사건 관련된 청문회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1차 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눈에 띄는 부분 임성근 전 사단장 여러 가지 뭐 답변이 있었죠. 휴대전화 비번이 기억이 안 난다. 알려주고 싶어도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문자를 현직 검사랑 주고받는 일도 외사촌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박모 검사와 주고받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산부에 대해서 그건 명확히 했죠. 이거는 뭐 진실을 얘기한 걸로 다 이제 아니 믿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체크하면 다 나오니까. 아니 그거는 사실 그렇지. 골프 3부 부킹이라는 것은 오후 뭐 한 4시 전후로 늦게 시작을 해갖고 오밤중에 그냥 라이트 환하게 켜놓고 이 골프장을 돌리는 건데 군 골프장이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하게요. 그거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민간 골프장들 중에도 일부가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밤에 그 라이트 켜놓고 하는 게 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군부대 이제 3부 없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 3부가 결국 3부톡은 얘기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지난번 이번에 이제 김병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3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3부톡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여러 뭐 물어보고 뭐 민병당 민주당 의원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거 주가 조작 냄새가 난다. 그리고 이 일자도 그렇고 급등하는 거래량이 터지는 것도 그렇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얘기했는데 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뭐 전혀 뭐 답변을 뭐
확 명확하게 안 했어요. 그냥 그 뭐 들여다보기다 이렇게 얘기가 끝냈죠. 금융위원장 네. 후보자의 답변 음. 취지는 뭐냐면 네. 우리가 증권거래소에 이상거래 적발 시스템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항상. 그래서 주식의 매매 동향과 관련해서 이상하다. 네. 너무 고가 주문이 한꺼번에 몰린다. 아하. 이제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빨간불이 빡 들어와요. 아, 감시가 되는군요, 시스템이. 그러면 들여다 봐요. 네. 그렇게 해서 주가 조작 같은 게 그 시작된 그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래요? 요새는 그렇게 편하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빨간불 들어오면 당연히 증권거래소에서 들여다보고 네. 그 자료가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면 거기 금융감독원 그 조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기초적인 수사권은 없습니다만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증권선물위원회 거쳐서 검찰에 수사 의뢰 내지는 고발이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 다 알아요. 작전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네. 그 이상거래 적발 시스템에 적발될 정도로는 안 합니다. 그 기법은 옛날에 쓰던 그래요? 방법이에요. 예. 근데 그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말은 네. 이상거래 적발 시스템에 적발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그 하기는 얘기군요. 어렵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건데 네. 요새 누가 촌스럽게 거기에 적발되게 해요. 그건 옛날 얘기지. 그래요. 요새 아무도 그렇게 작전 안 해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 조작을 하려는 세력들은 걸리지 않게, 시스템에 걸리지 않게 잘 알아서 지금 하고 있을 그렇죠. 것이다. 그거는 이렇게 피해가죠. 보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걸 못 피해가면 이른바 선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라도현 씨인가? 네, 그 네. 펀드 해갖고 네. 이제 천천히 주가 조작 올렸는데 이제 네. 문제돼 갖고 아마 지금 수감 중인 네.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그 일당도 그 시스템에는 적발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기간을 좀 오래 두고 네. 차례차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빨간불 들어올 정도로는 요새 아무도 안 해요. 그렇게는. 그러면 그 시스템에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이걸 주가 손 놓고 조작이 있으면 안 없는 된다. 건 아니죠. 절대로.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지적하고 다뤘지만은 삼부토건이 주가가 급등하는 그 시기, 그때 이 멋쟁 해병양 카톡방에서 내일 3부 체크해 볼게 이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방문해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또 호재성 얘기가 계속 터지고 거래량이 터지고 급등하고 이런 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시간 순서로 조금 네네,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자,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네. 이종호 씨가 내일 3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긴 게 작년 2023년 5월 14일이에요. 이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요일은 주식시장 안 열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5월 15일 월요일이에요. 그렇죠? 내일 3부 체크하고 월요일 했으니까. 장이 열리니까 월요일 날 주식시장 열렸는데 5월 15일 3부 토건의 종가가 네. 얼마냐면 1,013원이에요. 요게 최저가입니다. 최저가로 그러니까 종가가 떨어졌다. 이종호 씨가 네. 내일 3부 체크하고 해서 체크했는데 그 가격이 앞뒤로 몇 달 동안 통틀어 갖고 최저가를 찍은 날이에요. 1,013원이에요. 그게. 그리고 예. 5월 16일이 16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다음에 5월 16일 날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영부인이 방한을 하죠. 음. 그래서 김건희 여사하고 영부인 회담을 해요. 네. 그리고 5월 17일 날 우리나라가 음.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합니다. 네.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여협정 네. 보도자료가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몇십 원씩 꿈틀꿈틀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가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5월 22일 날 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한 포럼이 열려요. 거기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참석을 합니다. 네. 그 포럼에. 어. 그러면서 누구하고 대동을 해서 가냐면 삼부토건 대표하고 같이 가요. 대동하고 같이 갔다기보단 그 포럼의 삼부토건 대표가 우리나라 건설 업체 대표 중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유일하게 참석을 해요. 그때 국보 대표도 있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하여튼 뭐 현대건설 대표도 없었고 GS건설 대표도 없었고 근데 삼부토건 아하. 대표가 참석을 해요. 예. 그러면서 5월 22일 날 상한가를 칩니다. 삼부토건이. 그래요. 그리고 그 그 알려주면서 다음 날 23일 날도 또 상한가를 쳐요. 사실 이틀 연속 상한가면은 예. 상한가 30% 30%. 오른 거잖아요. 예, 예. 그럼 1,000원짜리가 1,300원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또 한 번 30% 상한가를 치면은 390원이 오른 거니까 1,690원 되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이틀 만에. 야. 그러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타기 시작해요. 그래요. 그 더 오르죠. 근데 거기서 계속 오르죠. 계속 올라. 계속 올라서 예. 그러는 과정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네. 종전 이후에 벌어질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뉴스가 연이어 터지고 또 7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한 맞아요. 그 그때 시기에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잖아요. 물론 출발할 때까지 비밀이었습니다만. 맞아요. 그래서 젤렌스키 방문. 대통령 만나갖고 이제 알려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7월 17일 날 장중에 5,500원을 찍는 거예요. 삼부토건 주가가.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내일 삼부 체크하고 그 내일은 1,013원짜리 주식이었는데 두 달 후인 7월 17일 날은 물론 종가는 5,000원이 좀 넘는 가격에 끝났습니다만 네.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도 5배가 다섯 뛴 배가 거고 장중에는 5,500원을 찍어요. 5.5배. 야, 근데 저는 참 야, 이게 참 드라마 한 편의 드라마. 최저가를 찍은 거 아니에요. 네. 이종호 씨가 네. 내일 3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딱 남겼는데 네. 그 내일인 5월 15일 날 3부 토건은 최저가를 딱 최저가로 마감을 해요. 신기하네. 야, 주식 최저가를 찍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면 이건 선수급이 아니고 신급이에요, 신급.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야, 어떻게 이 일자별로 이렇게 말씀을 쭉 정리해 주시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라는 근데 생각도 들고 이게 안 이상해요? 이상해 보입니다. 들어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 삼부토건 주가가 쫙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네. 계속 등장을 하면서 5,500원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이게 안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여기 이제 등장하는 단톡방에서 그 얘기했던 사람이 이종호 전 대표란 말입니다. 네. 또 블랙폰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대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조작. 사건의 주범인 예. 이종호 씨가 더군다나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관련이 없다고요? 이걸 파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수사기관에서 좀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들여다봐야지, 당연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지금 물론 이건 제가 보기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측면이 있어요. 원래 예. 금융범죄 수사 중심 수사청은 서울 남부지검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팀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옛날 같으면 물론 의지의 문제입니다만 이 정도면 검찰에서 주식 작전과 관련해서 인지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인지 수사를 막아놨어요. 지난 정부에서. 그렇군요. 이 그래서 부분은. 기본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발을, 고발이나 예. 수사 의뢰가 들어와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겠냐고. 기본적으로 이게 그 단계를 밟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소에서 그렇네요. 로 데이터를 내놓고 예. 금감을 해서 기초적인 조사. 거기는 수사는 아닙니다. 네. 수사권은 없어요. 금융감독원에서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들이 이거는 고발, 수사 의뢰,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불문, 뭐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게 검찰로 넘어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대검으로 넘어온 거는 대검에서 남부지검이 이제 중심 수사청이니까 검찰청이니까 내려보내고. 글도 내려보내면 거기서 수사를 하는 건데 중간에 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네요.
금융감독원장은 이복현 원장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에요. 아, 나 길목을 지키고 있군요, 그렇게. 길목에 허들이 너무 많아요. 야, 또 공교롭게도 거기 이복현 위원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이런 상황을 예정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네. 지난 정부에서 수사의 그 어떤 가능성을 막아놓은 게 오히려. 많아요. 이거 다 풀어놨어야지. 네. 하하. 이게 지금 삼부토건 의혹이 더 알려지게 된다면 국민들도 이것 좀 수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한동훈 대표는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 이것도 너무 궁금하네요. 야, 이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거를 네, 네.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정말 내가 한동훈 인정. 인정.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이 사안도 어떻게 보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건 특검해야지. 네, 정말. 특검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최저가를 맞추는 상황이었다면 이 최저가, 그러니까 5월 15일, 작년 5월 15일 이전에 좀 이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당연히 누구냐, 그렇지. 누군가는 어떤 매집을 했겠죠. 자금이 들어가서 매집을 하고 있었느냐, 이런 것도 하나하나 밝혀봐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 삼부토건의 현재 최대 주주는 DYD라는 법인입니다. 이것도 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이긴 한데 네. DYD가 작년 2월쯤에 삼부토건의 주식을 어느 정도 들고 있었냐면 8점 몇 퍼센트? 8.78%, 9%가 채 안 되게 들고 있었어요. 네. 8.8% 정도 들고 있었는데 작년 5월 이후에 주가가 급상승을 하잖아요. 네. 6월 달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아요. 어느 정도 파냐? 예. 전부 들고 있는 게 발행 주식의 8.8% 정도를 들고 있었는데 3.8%를 팔아요. 어마어마하게 판 거죠. 그러니까요. 최대 주주가. 최대 주주가. 보통 최대 주주 주식은 못 파는 주식이잖아요. 왜냐면 그건 경영권하고 그렇죠. 상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오르건 내리건 못 파는 주식이라는 게 상식이란 말이야. 네. 최대 주주가 6월 달에 무려 3.8%를 팔아요. 호호. 그래갖고 시세 차익을 164억 원 정도를 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주식은 샀어요. 취득을 해서 지금은 네. 이제 11% 넘게 들고 있는데 저는 이게 명색이 최대 주주가 그러게요. 주가 급등했다고 3.8%나 장 내에서 매도하는 것도 참 어허. 좀처럼 볼 수 없는 왜 그랬을까? 상황이에요. 왜 근데 그랬을까? 대부분 예. 이제 그 일부는 이 주가 급등 상황에서 분명히 떼돈을 벌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 떼돈 버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자기 명의의 주식 계좌로 주식 투자 안 하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가 DYD인데 최대 주주 치고는 지분율이 너무 작아요. 9%가 안 되게 들고 있다가 지금 좀 늘린 게 11% 정도란 말이에요. 네. 다른 차명 지분은 없을까? 아. 라는 의문도 들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확인해 본 사실은 아닌데 그래요. 만약에 이종호 씨가 네.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이런 일련의 이벤트가 벌어질 걸 알았다면 근데 시간 순서로 따져보면 거의 안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 5월 15일 날 주가 삼부 얘기를. 체크하고 5월 16일부터 계속 호재가 터지는데 이게 그냥 호재도 아니고 대통령 영부인이 등장하고 국토부 장관이 등장하고 대통령이 등장하는 아하. 호재니까 이걸 미리 알았다면 주식을 안 사고 배길 방법이 있었을까요? 딱 이 돈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벌 상황이. 1,000원 내면 5,000원은 들어오는데 이거 근데 이걸 수사한다라고 딱 들어가면 이게 좀 복잡한가 어렵습니까? 수사하기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처럼은 주식 작전을 우악스럽게 안 하고 돌리고 최대한 조용히 분산? 진행하죠. 네.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수사하기가 힘들어진 것도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네.
거의 모든 범죄 사건은 돈 쫓아가면 돼요. 그럼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냐? 아하. 이 상황에서 일단 돈부터 쫓아가야 돈부터 돼요. 쫓아가야 된다. 하. 그리고 주식 작전을 했다고 하면 네. 분명히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대량 매집을 했을 거고, 물론 한 계좌로야 안 했겠지. 그렇죠. 그리고 자기 명의의 계좌도 아니겠지. 하지만 누군가 명의의 차명이라도 누군가는- 계좌를 통해서 그렇죠. 샀을 예. 테니까. 상관이 있으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뭐 그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러니까 CB나 BW 예. 같은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동원됐겠습니다만, 네. 중국적으로 그래서 누가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많이 주식을 사놨고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그 과정에서 누가 제일 많이 팔아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냐. 일단 거기부터 쫓아가야죠. 그래요. 지금 김용남 의원께서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지 수사 방향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녕님이 김용남 전 의원이 이제 특검으로 이제 가자, 특검으로 합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일단 하시네요. 특검법이 통과돼야지. 그러게요. 이 사안도 삼부 토건 이 의혹도 꼭 밝혀내야 된다. 수사기가 아니면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을 놓고 지금 논란이 오늘 큰 것 같은데. 정치 얘기 너무 오래 갖고 아, 경제 그러게. 얘기를 못했네. 네. 삼부 토건은 경제 얘기니까 저희가 맞아요. 경제 얘기를 좀 거기부터 하고 경제로 있습니다. 좀 치죠. 치죠. 예. 그러니까 알짜 회사라고 하는 두산 밥캣을 다른 계열사 두산 로보틱스에 넘기기로 한 것에 대해 주주 반발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잘 모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시더라고. 두산그룹의 박씨 일가가 네. 정말 다른 소액주주들의 등을 제대로 치고 있는데 멀거니 쳐다만 보고 있어요. 정부에서. 뭐 이게 법을 어긴 게 아니니까 쳐다보이는 거 아닐까요?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종국적으로는 예.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그 충실 의무, 성실 의무 다 위반이거든 이게. 종국적으로는. 그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두산그룹의 최고 정점엔 주두산이 있죠. 주두산. 네. 이게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고 자회사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러티.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에너지하고 어빌러티를 합친 옛날 두산 중공업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원자력 부품도 만들고 뭐 두산 중공업이 이름 바꾼 게 두산 에너빌러티예요. 예. 그리고 그 두산 에너빌러티의 자회사, 그러니까 주 두산에서 보면 손자 회사로 두산 밥캣이 있는 겁니다. 두산 밥캣은 밥을 만드는 건 아니죠? 밥캣. 어떤 회사입니까? 썰렁한 유머였습니다만 이제 미국 회사 밥캣을 예. 두산이 인수한 거죠. 그러니까 그 포크레인 불도저 만드는 회사예요. 중장비 회사다. 중장비 만드는 회사로 두산 밥캣. 밥캣을 주 두산 입장에서는 손자 회사로 두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그 주 두산의 자회사로 또 예. 두산 로보틱스라고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상장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좀 핫한 회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새 예, 로봇 예. 테마주로 예. 작년에 상장하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총이 높죠. 예. 그러니까 원래 두산에서 이 발표를 하기 전에는 그 대략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 그냥 5조 원 왔다 갔다. 두산 밥캣도 네. 시총 5조 원 정도 비슷비슷했어요. 시총이. 야, 괜찮네요. 그런데 예.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떠냐? 네. 두산 밥캣은 연 매출이 한 10조 정도 나는 회사예요. 어이구. 매출이 네. 많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도 1조 3,900억 정도 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1조 4천억 정도 버는 회사예요. 알짜 회사네요. 알짜 그야말로. 회사죠. 예.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이 얼마냐? 1년 매출 500억 정도 하고 이익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안 나고 한 200억 적자 보는 회사예요. 다만 앞으로 로봇이 유망하다고 하니까 주가가 부양된 거고, 제가 보기엔 그것만 갖고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요.
일단 그렇게 그냥 해서 가능성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도 작전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그래요. 좀 있지 않을까. 김용남 전 의원의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판단에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시총 아니 매출이 500억이에요. 1년 매출이. 근데 그마저도 적자가 한 200억 가까이 적자가 나요. 그런 회사가 시총이 5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PDR이라고 하고 네. 뭐 드림 꿈에 비례한다 주가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정말 PDR이 높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로봇 세상이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로봇이 예. 뭐 유망하다고 하니까 예. 뭐 플러스 알파도 있었겠죠. 예. 그런데 예. 그것만은 설명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 두산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네. 계열사인 두산 밥캣을 에너빌리티를 일단 인적 분할을 합니다. 여기 조금 인적 분할.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 그 인적 분리. 분할하고 이렇게 합병하는 좀 예.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예. 두산 밥캣을 네. 두산 로보티스의 밑으로. 자회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 말씀만 들어보면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이게 명분은 뭐냐? 네. 야 로버트하고 중장비하고 비슷하잖아. 이렇게 팔도 뭐 이렇게 불도저 팔도 로봇 팔 비슷하게. 그렇죠. 예. 그냥 그게 다예요. 설명은. 아니 중공업에 중장비 회사가 있는 게 이상해요? 뭐 그것도 그쪽 있는 것도 맞는 거 같고. 아니 그러니까 예. 그냥 여기 있어도 그만 저기 있어도 예, 그만이에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네. 주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한 30%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빌리티가 밥캣의 밥캣의 지분을 40%좀 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네. 두산 밥캣에 대해서 주 두산은 대략 14% 정도의 지배력이 있는 거예요. 네. 전자회사.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 말씀드리면 만약에 두산 밥캣이 작년에 한 1조 4천억 벌었다고 했잖아요. 화끈하게 주주 배당을 1조로 하자. 그러면 1조 배당을 여기서 하면 이거의 지분을 40% 넘게 갖고 있는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에 네. 뭐 한 4천 몇백억이 배당이 될 거고. 아하, 그렇죠. 또 거기서 지분에 주 따라서 두산으로 올라가는 거에 예. 올라가는 과정에서 30%가 예. 그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뭐 대략 한 400억 정도가 주 두산에 배당이 될 그렇네요. 수 있는 구조죠. 네, 지분으로 보면. 네. 네. 근데 주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70% 가까이 갖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상장한 거니까 네. 네. 68%인가를 아하.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를 쪼개고 합치는 과정에서 이게 주식 교환하고 뭐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 두산 밥캣에 대해서 주 두산의 네. 지분율이 대략 42%, 오. 44% 네.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옮겨간 이후에는 만약에 두산 밥캣이 1조 배당을 한다고 하면 4천 한 2, 300억 원은 최종적으로 주 두산까지 두산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4배나 더 받을 수 있네. 4배 가까이. 4배 가까이. 예. 근데 주 두산의 최대 주주는 누구예요? 박씨 일가지. 이거 홀딩 컴퍼니 주식만 대부분 들고 있잖아요. 네. 재벌 오너들은. 그렇죠. 이것만 들고 있으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지배하니까. 있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주 두산의 네. 최대 주주들은 그야말로 아.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렇네요. 왜냐면 두산 밖에선 1조 4천억씩 버는 회사야 1년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로보틱스는 1년에 200억 까먹는 까먹는 회사고 회사인데. 이거 70% 가까이 지분 들고 있어봤자 돈 안 돼요 이거는. 네. 로버트가 언제 돈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아하. 하지만 그렇죠. 정말 알짜배기 회사 밥캣을 로보틱스에 갖다 네. 붙이면 그냥 그거 자체로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 상장 회사예요.
두산 밥캣도 상장돼 상장회사, 있고 예.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장되어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에너빌리티의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하고 밥캣의 주주들은 뭐가 되냐고. 그냥 뺏기는 건데. 그렇네요. 그렇네요. 야, 이렇게 옮김으로써 이 어떻게 보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박시일가가 말씀하신 대주주 빼고는 너무 이게 박탈감이 느낄 그냥 수밖에 다 뺏기는 없겠네요. 거. 눈 예. 벌건이 뜨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박시일가의 주장은 뭐냐? 예. 시가가 비슷하잖아. 두 회사가. 아, 시총이 그런데 밥캣의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눌려 있는 아하. 주가고 주가 누르는 거는 경영권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쉬운 일이에요. 음흠. 배당 안 주면 돼. 음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안 하면 돼요. 그렇네요. 그러면 그 회사 주식 들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잖아. 맞아요. 배당도 안 주고 주식 수도 안 줄어들고. 예. 그럼 주가는 내려가요. 그러니까 음흠. 밥캣의 주가는 실질적인 가치보다 어마어마하게 싸게 눌려 눌려 있는 주가고 네.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실질 가치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제가 보기엔 뭐 어느 정도? 수십 배 이상 수십 배요? 뻥튀기가 되어 있는 아하. 회사고 야. 이거를 그냥 지금 시가총액이 비슷하다고 그것도 네. 49대 51인가 그래요. 음. 로보틱스가 평가를 더 받아. 이렇게 합친다는 게 이렇게 그냥 지금 시가로 주식을 교환한다는 게 이게 음흠. 페어한 거래냐.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그 회사 주식은 안 갖고 있어요. 원래 두산은 네.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엉망인 회사예요. 아, 근데 문제는 평가하셨군요. 그렇게 예. 거버넌스가 엉망인 회사가 대부분이지 우리나라 회사는. 뭐 재벌 기업 대부분 다 그러니까. 네. 계속 지적해 주셨죠, 아, 그동안. 네. 거버넌스 문제. 두산 주식이 한 주도 없습니다만 네. 테턴 캐피탈인가? 외국계 기관인데 네. 테턴 캐피탈인가 뭐 그런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에서 두산 밥캣의 주식을 꽤 많이 들고 있었나 봐요. 아하. 화나겠는데요? 이 회사의 션 브라운 이사라는 그 이 캐피탈의 네. 그 임원분이 네. 포럼에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아. 이 두산의 발표 이후에 션 브라운 테톤 캐피탈 이사. 테톤 예, 캐피탈이죠. 테톤. 예, 테톤. 맞네요. 테톤 캐피탈의 네. 션 브라운 이사가 아하. 그 포럼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날강도 짓이다. 이건 정말 두산의 발표를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오. 두산 밥캣의 주식을 장내에서 다 팔아버렸다. 그래요? 아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하. 그래서 이런 거야. 이게 예.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사가 대문짝하게 그래요?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외국인들이 이게 볼 나라 때는 망신을 다 시키고 있어 지금. 아니 그 외국 사람들이 이런 네.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한국의 자본시장이 저렇게 후진적이었냐? 그렇네요. 저게 가능해? 근데 예. 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네, 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예. 처음 접한 사람은 한국 관련 아. 그 주식을 그 전에는 투자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거 많이 당했다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은. 아니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도 이 비슷한 맞아요, 거래고 맞아요. 예. 이런 일이 많아요. 뭐 교환 한화도 지금 하고 있고 하나그룹도 하나 하고 저번에 있고. 말씀하셨던 그 그런데 부분들.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더 열이 받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이게 왜 안 고쳐지고 다 이 짓들을 하고 있나? 그리고 이 짓들을 해도 아무 일 아무 없이 일도 이렇게 없죠. 떵떵거리고 잘 사나? 하하. 뭐션 브라운 이사가 이런 말도 했네요. 적정 가치가 두산 밥겟이 15조 원, 두산 오브틱스는 0.7조.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 맞아요. 그 얘기도 예, 이 있어요. 얘기도 그러니까 있었어요. 적정하게 가치를 평가한다면 몇 지금 배 차이예요, 이게? 그 두산 밥켓이 이 발표 전에 5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 폭락하고 있어서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 더 떨어졌을 거예요. 네. 아니 왜냐면 형편없는 주식하고 바꿔준다고 하니까 그렇네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외국인도 없죠. 떠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래 적정
그 회사 가치를 평가하면 15조 원 정도 네, 평가가 돼야 되고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산업이 아무리 미래가 밝다고 해도 7천억 정도로 네. 평가하는 게 맞다. 하하. 그런데 15조하고 7천억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네. 오히려 로보틱스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서 주식을 교환해 준다고 하니 네. 외국 사람이 보기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국은 이런 일이 가능한 나라냐? 깜짝 놀라겠네요. 깜짝 놀라고 분노에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뭐 9월에 다다음 달에 주주총회가 있다고 하네요. 네. 보니까 국민연금의 두산밥켓 지분율이 7.22%다라고 나오고 있고 최대 주주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다. 2대 주주인 거죠. 2대 주주. 외국인 지분율이 38.12%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게 외신에까지 알려지고 또 이 두산 이 상황에 있어서 개인 투자, 개미들도 많이 좀 화가 나 있다. 이게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에 네. 정말 지면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큰 기사로 났어요. 하하. 아유 이런 나라 망신이 없어요 정말. 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계속 저희가 매주마다 한번 체크를 계속 해봐야겠네요. 어떻게 아니 되는지. 근데 매주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난주는 우리가 한화 하나 얘기했죠. 매주 생겨. 미치겠어요 저도 진짜. 어떻게 이런 소재거리가 매주 생기는 나라야 이게. 그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지금 오늘 뭐 코스피 시장도 별로 이제 안 좋아 보이는데 미국 시장이 간밤에 어제 안 좋아서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죠. 이러다 아니, 근데 보니까 주식 투자자 시장이 입장에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네네. 출렁거리는 게 당연히 뭐 주식 시장의 원래 생리니까 그럴 수 네. 있는데 문제는 미국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지. 한국 주식은 오를 틈이 없어요. 왜냐면 오를 틈을 안 줘. 이 사람들이 하도 이런 이상한 짓들을 계속 하니까 예. 누가 한국 주식을 사겠냐고. 참. 지금 두산 바켓이 원래 미국 회사였던 것을 두산이 인수했기 때문에 네.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그렇네요. 갖고 있던 예. 외국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 38%의 외국 투자자들은 절대 이제는 한국 주식 안 사요. 그렇겠다. 학을 떼겠네. 학을 뛰는 거지 진짜. 야, 이래저래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 자본 시장 미래가 어둡게 될 것 같습니다. 밝지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예. 뭐 대부분 다 재벌 기업 일가들이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구조를 짜고 앉아서 그냥 몇 조 원씩 횡재를 하려고 하는 두산그룹의 박씨 일가는 네. 나라 망신도 어마어마하게 시키고 저는 진짜 매국노라고 생각해요. 세게 또 말씀해 아니 주시는데. 이완용만 매국노가 아니에요. 예. 이게 나라 망신시키고 앞으로 한국 자본시장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건데 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몇 조 원씩 벌어. 사실은 이런 거래를 통해서 이게 나라 팔아먹는 거지 뭐예요. 매국노 집안이에요 정말. 아유, 김용남 의원께서 화가 좀 많이 나셨습니다. 이 예뻐질 거예님 저희 댓글 달아주시는데 뭐라고 썼냐면 홍콩인 우리 신랑이 한국 주식 절대 안 사는 이유 뭐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맞아요. 그 정도로 하하 그래요. 엄인기님께서 항상 시원시원한 김용남 전 의원의 앞날이 크게 기대됩니다. 이렇게도 응원하고 계시고요. 예, 정치 얘기도 그렇지만 경제 얘기 또 앞으로의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떤 걸 바꿔야 되는지 이것도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 목요일 오전 10시 항상 오셔서 김용남 의원과 함께 정치와 경제 근데 문제는 예, 두 마리 정치 다 얘기할 잡아야겠습니다. 때도 열이 받지만 경제 얘기할 때 훨씬 분노 게이지가 더 올라가.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정치보다 경제 얘기할 때 더 열받아? 그렇네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치 뉴스 시사를 좀 많이 다루고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정치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경제는 그것만큼 많이 또 회자가 되지 않고 남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 뭐 수만 비교해 봐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과 비교해 보면은 더 적잖아요. 경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특히 국내 시장 투자하시는 분이 더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민감성은 떨어지지만 의원님 말씀 듣다 보면은 이것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종국적으로 말아먹는 일이에요 이런 게. 자, 그래서 저희가 매주 김용남 전 의원과 이렇게 열을 내가면서 화를 내가면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또 뭐가 터질라나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도 정치와 경제 얘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